이게 적폐라는 말에 쌓여있는 폐단 이런 뜻이잖아. 예. 켜켜이 쌓여 있어가지고 이거를 그냥 삽질로는 안 되고 포크레인으로 파내야 되는 뭐 이런 걸 적폐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포크레인으로도 안 되죠. 그렇지. 네, 핵폭탄으로 밀어야지. 원전은 안 돼. 탈핵 지금 거기서 그런가? 지금. 자, 오늘 이야기는요. 적폐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대선 토론 때도 안철수 씨가 그러면 내가 적폐라는 겁니까? 뭐 국민의당이 적폐라는 겁니까? 뭐 이렇게 하는 오, 것처럼. 비슷하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가장 쉬운 성대모사예요. KBS 성우들 연극 하는 데 갔다가 아, 성우들이 배우라는 걸 처음 알았어, 이 나이에. 당연한 거죠. 연기자예요. 와, 정말 예술이더만. 목소리 연기자. 한 사람이 5명의 목소리를 내는데 와, 정말 뿅 갔어. 12월에 또 가려고. 자, 해봐요. 안철수 성대모사. 이게 적폐라는 겁니까? 내가 갑철습니까? 그런 만큼 적폐라는 것이 사실 알고 보면 어떻게 보면 기준도 없어요. 어디까지가 적폐인지도 명확하지 않아. 그래서 제가 적폐 1, 2, 3호를 말씀드린 것처럼 개개인의 마음속에도 적폐는 있을 거예요. 뭔가 있죠. 예, 타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제 그런 적폐 말고요. 국가적 적폐. 정상적인 나라에서 정상적으로 정권 교체가 돼서 정상적으로 정치를 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폐가 켜켜이 쌓여 있어서 아주 퇴적감을 만들어 놓고 있는 이 적폐를 척결하는 것은 이 시대적 과제인데 문제는요. 정치라는 것이 타이밍이 있어요. 정권이 한 3년, 4년쯤 지났고 사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적폐 청산을 다른 말로 말하면 개혁인데 이 개혁에는 적기가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1, 2년 안에 웬만한 것들은 다 청산 대상이 돼야 되고요. 그런 점을 알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국정 100대 과제 그것 중에 제1호가 적폐 청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적폐 청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아주 광범위한 의제이긴 하죠. 근데 다는 못 다루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적폐들을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일단 적폐에는 적폐의 성격을 좀 규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600년간 내려왔던 적폐, 네. 그다음에 근현대의 적폐, 그다음에 최근 뭐 현대사에 들어가지만 박근혜와 이명박의 적폐. 적폐인데 아까 이제 적폐의 기준이 모호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굉장히 선명합니다. 그래요? 대한민국 민주주의죠. 그죠? 그럼 대한민국 민주주의면 민주주의 근본 이념에 위배되면 적폐인 겁니다. 자본주의에서도 자본주의 체제에서 위배되면 적폐예요. 그러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모티브는 뭐냐? 공정성이에요. 예. 영어로 말하면 페어플레이예요. 오. 예. 페어플레이가 붕괴되면 또는 페어플레이가 안 되면 그건 자본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 페어플레이에 위배되는 것들을 전부 조사하면 되는 거고 척결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민주주의가 보통 민주주의 반대가 뭐라고 생각해요? 독재. 제대로 들어오네요. 네. 그런데 지금 현대사회에서 민주주의의 적은 공산주의도 아니죠. 그거 아니죠, 당연히. 그건 체제의 그다음에 문제고. 독재도 아니죠. 그렇죠. 뭘까요? 관료주의. 예. 민주주의 최대적은 관료주의입니다. 말 되네. 예. 관료주의인데 그 관료주의가 뭐냐면 국민이 직접 국가 권력에 대해서 봉사하는 계기를 차단해버리고 완전히 차단돼버린 거죠. 차단해버리고 니들은 네 마음대로 해. 예를 들면 말이죠. 부시가 뭐라고 했나요? 9.11 터졌을 때. 쇼핑이나 즐기세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지기들이 알아서 한다고. 그랬나요? 네. 무식한 놈이네. 박근혜가 뭐라고 했어요? 박근혜가 세월호 터질 때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이게 적폐인 거죠. 쉽게 말하면 크게 말하면 주권을 갖고 있는 국민이 직접 국가를 운영하거나 참여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관료주의.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네들은 일만 열심히 해. 이게 적폐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터진 게 지금 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들한테 맡겨놨더니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정확하게 페어플레이가 붕괴된 거잖아요. 이 페어플레이를 바로잡는 행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것이 적폐의 기준입니다. 좀 명확하게 돼 있죠. 네. 말되네요. 국정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생업에 전념하시라. 그렇죠. 생업에 전념하시라는 거는 박정희 시대의 구호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럼요. 예. 전두환도 이어받았고. 그래서 노동자를 근로자로 바꾸고. 예. 네. 니들은 일이나 해. 쉽게 얘기하면 니들은 일이나 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 얘기고. 박정희는 일이 아니고 삽질이나 열심히 해. 예. 맞는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로 국민의 그 노고를 자기들이 대신해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농단하기 위한 일종의 속임수 같은 거죠. 그게. 그렇죠. 자,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좀 약간 디테일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1호도 적폐청산이었어요. 근데 그게 살짝 공약 파기 논란이 살짝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청와대 차원의 적폐청산 TF를 안 만들겠다고 했어. 사람들이 그랬죠. 예, 그게 이제 공약 파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각 부처별로 일단 그 부처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 적폐들을 청산하는 적폐청산 TF가 따로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주도하는 거는 사실은 저는 법무부, 이제 법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안별로 적폐청산하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어떤 함의를 갖고 있냐면은 청와대가 이걸 주도하면은 분명히 정치라는 건 반대 세력이 있잖아요. 근데 적폐라는 게 반대 세력과 상당한 연관성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인 타겟은 이명박근혜의 10년 정도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시간 동안 쌓여 있는 것들이 주 타겟이시고 나머지는 거까지라고 보는데 근데 그게 청와대가 주도를 하게 되면 정치 보복으로 프레임을 짜기가 참 좋아요. 그러니까 청와대는 이 상태에서 조율만 하는 상태로 나머지는 파트별로 적폐청산을 하겠다 이런 일종의 이제 전략이 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명박이 어떤 아이입니까? 전직 대통령이 없는 죄를 더 씌워서 죽였어요. 그렇잖아요.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는 지금 밝혀진 것과 마찬가지로 수없이 많은 범죄를 저질렀어요. 청와대에 앉아서. 그런데 이게 아까 권 PD가 얘기한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각 공기관에서 적폐청산 TFT를 꾸리는 거예요. 지금 꾸려요. 예를 들면 국정원 적폐청산 TF팀 이렇게 꾸린 거고 그다음에 감사원 적폐청산 TFT팀 그다음에 행정자치부 TFT팀 그다음에 국방부 TFT팀 이렇게 쭉 꾸려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옳은 게 맞아요. 그런데 성에 안 찬다는 겁니다. 지금 일부 국민들이 저 같은 사람들이 성에 안 차고 강력한 국민 85% 거의 90%에 가까운 지지를 보이면서 적폐하라고 칼을 줬어. 문재인 대통령한테. 근데 그 칼을 여러 개로 쪼개서 각 부처에 나눠줬어.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YTN 같은 일이 또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TFT 혹시 잘못하면 노무현 정부를 다시 반복하냐 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누구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을 존경하고 사랑하잖아요. 또 실패할까 봐. 이거 실패하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이제. 기회마저 싹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원래 근본이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공정위도 TFT 꾸리고 다 해요. 지금 부처에서. 근데 그게 지금 적폐 세력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폐를 적당하게 포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걸 감시하는 기구인 각 기구별, 부처별 배심원단 같은 국민들을 꾸려서 적폐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 1000명 정도의 배심원단을 꾸려서 직접 이 1000명의 국민들이 적폐를 제대로 하고 있는데 감시하고 추인하고 또는 승인해주고 라는 이런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들만의 리그가 될 거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의 9년 동안 온갖 아부를 통해서 승진하고 사건을 무마하면서 국민들을 배신했던 감사원이 이제 와서 자기 스스로 개혁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9년이거든요. 9년이면 공무원으로 치면 최소 2단계 진급이에요. 그러면 당시 과장급들이 국장이나 차관급으로 앉아있는다는 얘기거든요. 각 기관에. 이 사람들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수혜를 받는데 어떻게 개혁이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일단 개혁을 성공하려면 각 부처별 개혁심의위원회 또는 배심원단이라고 얘기를 붙여도 돼요. 또는 평의회라고 붙이기도 되죠. 이것들을 꾸려서 수만 명이 동원되겠죠. 국민들이. 그래서 그 각 부처별 적폐를 제대로 청산하고 있는지를 감독해야 된다. 네, 요게 제 생각이에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을 보면은 상대의 저항 의지랄까요? 이런 거를 꺾어놓은 상태로 이런 걸 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반발을 해야 되겠는데 반발할 타이밍을 못 잡겠다 할 때 상대방 자체를 제압하는 이런 방식처럼 보이거든요. 굉장히 좋은 방식이긴 한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좀 답답한 측면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방식이 민주주의 방식인 건 제가 옳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반성을 해야 적폐를 청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고민을 하겠죠. 자기들이 얼마나 양심이 찔리겠어요. 그동안에
그 나쁜 짓을 해댔는데 그러면서 반성하면서 자기 스스로 누이치는 계기가 되는 게 맞아요, 민주주의가. 그런데 국민들이 이제 양이 안 찬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기를 한번 좀 짚어봐야 되는데, 제가 지금 불안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지금이 7월 말입니다. 8월 휴가철 끝나면 8월 20일부터 을지훈련이 시작돼요. 그러면서 이제 하반기 3, 4분기에 행정이 시작됩니다. 국회도 이제 8월부터 시작되죠. 그런데 이때는 지금 아직도 차관급 인사가 다 안 됐어요. 그 다음에 각 공사 기관들도 아직도 인사를 안 했어요. 거의 제가 볼 때는 지금 한 30% 정도밖에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8월에도 계속 인사가 진행된다는 얘기예요. 차관급들이나 국장급들. 인사가 계속 진행되고 이게 끝나면 이제 사장급들, 공사 사장급들 인사가 발령이 되겠죠. 이렇게 되다 보면 올해 내내 인사 발령하고 조직 정비하는데 시간을 보낸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지금 궁금한 건 12월이 딱 되잖아요. 임시국회 딱 돌아서면 전쟁이 시작됩니다. 왜 전쟁인가 아시죠? 예산이죠. 예산 결산. 아니요. 예산하고 내년 지자체 선거, 5대 지자체 선거하고 맞물려 있어요. 미친 듯이 국회의원들은 예산을 따서 자기 소속 지자체장들을 띄워주기 위해서 또 승리하기 위해서 돈을 갖고 지방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것과 공천 문제, 룰 문제, 엄청나게 이제 전쟁 상태에 돌입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이때부터 적폐를 청산하면요, 보복 정치라고 해요. 정치 보복이라고 하고. 그러면 사실상 발목을 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막 지방선거 하고 유세하고 있는데 적폐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야권에서 야권 탄압이라고 해버려요. 그러면 지금 8월부터 12월까지 내지는 11월 말까지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돼야 돼. 근데 시간이 너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깝다. 이 얘기를 지금 하자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여러와 같은 성원을 보내주는 상태라고 하지만 엄연히 상대가 있는 작업이잖아요. 적폐청산 개혁이라는 게. 네. 그렇다 보면은 이게 어떤 정도로 이렇게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실 아웃라인이랄까 가이드라인이 모호하다니까요. 네, 맞습니다. 어디까지가 적폐인가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걸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분 스타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하나를 딱 지정해서 한번 봅시다. 개혁을 하는 면에 있어가지고 적폐청산이라는 건 이렇게 개념적으로 모호하잖아요. 그러면 적폐청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로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돼. 아까 말씀하신 뭐 공정성 이런 거는 그것도 모호한 거잖아. 실제로 딱 하나만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 해보자고요. 국정원의 적폐청산은 뭐예요? 국내 정치 개입이죠. 그것만 있는 것도 사실 아니야.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국정원이 무능하잖아요. 북한 정보에 완전히 바보 같은, 그러면서 국내 정치 개입은 어마어마하게 되고 온갖 조작 사건 만들고, 내가 만약에 국정원장이다거나 적폐청산 TF라고 그러면 뭘 개혁할 것 같아요? 초법적으로 못 한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법률에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한다는 거야. 네. 그리고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거를 인멸해낸 상태라 그러면 증거가 없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단죄도 못할 뿐더러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소리 없는 개혁이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 그 동의해요. 그러니까 국정원 예를 들었는데 국정원의 지금이 적폐가 뭐냐면 예산 집행의 불투명성. 요거 반드시 바꿔야지, 맞아요. 바꿔 나가야 되고 2조를 넘게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블랙 요원들이 얼마가 되는지의 규모를 누구도 모른다는 거예요.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민주주의 언저리에 숨어 있는 권력. 이게 사실은 국가를 운영하는 거거든요. 이게 적폐거든요. 그런데 국정원이 갖고 있는 적폐는 예산 집행뿐만 아니라 초법적인 법이 있어요. 국가보안법이잖아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그 안에 일반의 간첩이나 내란죄 같은 경우는 일반 형사법으로 처리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정원의 최대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던 법은 국가보안법이거든요.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예산도 불투명하게 쓸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불법적인 조직을 운영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보안법의 초헌법적인 이 법이 있는 한 국정원의 적폐는 요원한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국내
파트 2개 부처를 지금 없애는 거 아닙니까? 이게 첫 번째 개혁 과제인 건데. 예. 그런데 말이죠. 김상호가 중국에 가서 간첩짓을 했어요. 그럼 이게 국내법에 적용되나요? 국회법에 적용되나요? 국외법에 적용. 저 수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수사할 수 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우리나라는 법 체계가 속인주의이기 때문에 예, 수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간첩 짓을 했으면 당연히 수사해야지. 아니 예를 들면 근데 그렇게 되면 간첩짓을 안 했는데 신비 보고 중국에서 여행을 갔다 왔는 간첩짓을 했다고 나를 뒷조사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정치 아니 국내 수사 파트를 없앤다 하더라도 역으로 탄압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치에 개입하는 일 없는 거. 그거 이번에 그 IO 폐지했잖아요. 예, 정치 중립성. 그 국정원 직원 출입처 그거 없앴고 국내에서도 보안 업무는 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법으로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는 거지. 사실 생각해 봐봐요. 간첩 잡는 일을 하는 국정원이 수사권도 있어. 진짜로 어떤 정당에 북한과 내통하는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개연성은 있는 거야. 근데 요것을 명확하게 구분해 놓지 않으면 한쪽에서는 야당 탄압이라고 할 것이고요. 그걸 조사하게 되면 한쪽에서는 정당 관련돼 있는 업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계속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으로 디테일하게 선을 명확하게 구분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국정원 관련해서는 정말 중요한 게 법과 원칙이거든요. 신비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보안법, 그다음에 작년에 문제가 됐던 테러방지법, 그다음에 기타 이제 형사법을 손을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법에 관련된 부분들이 문제가 우리가 이미 문재인 정부를 출범을 시킬 때부터 고민을 했던 부분이 여소야대다. 그러면 항상 발목 잡기에 있어서 법이 통과되는 게 가장 힘들어요, 사실은. 새로운 법률안을 만들거나 국가보안법 폐지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현재.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조금은 안 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끊임없이 각 부처별에서 그동안 지내왔던 그 9년 동안 정부에 벌어졌던 그 비리와 실상들을 객관적인 자료 데이터로 지금 캐내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그것을 캐내고 있고 이번에 청와대 캐비넷 사건들 보면 그 안에서 벌어졌던 그 자료들을 최대한 지금 발굴해내거든요.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렇게 행정력을 통한 적폐청산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그 마침표를 찍는 거는 문재인 정부의 최소한의 9년 동안의 그 적폐에 대한 마침표를 찍는 거는 사실은 다음 총선에서 여당이 압도적인 수로 총선에 이겨야 모든 법률안과 적폐 세력들의 처단을 아주 민주주의식으로 가능하게 할 거다. 지금 현재에서는 사실은 법으로 어떻게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단적으로 보면 국정원장을 통한 국정원 적폐청산 TF를 통한 내부적인 어떤 청소 작업은 가능해요. 그러면서 데이터를 모으고 기존에 뭐 김하영이라든지 이런 애들 마티즈 번개탄 사건 이런 부분들은 법률적으로 검찰과 법원에 이런 부분들의 자료를 제공을 하고 정부에 제공을 해서 밝혀내는 거죠. 지나간 세월의 문제점들을 밝혀내고 그다음에 법으로 바꿀 수 없는 거는 갖고 있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여론에 국민들에게 이러했다라고 알리는 거 외에는 현재 방법이 없고 또 하나는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거에 의하면 국내 정보 담당관 IO를 폐지하면서 국내 파트에 수사를 하지 않겠다. 단 정보 수집은 하겠다거든요. 이건 필요하죠. 정보 수집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고 대신 국정원이라는 기관이 국내 정치에 개입을 하고 수사력을 발휘한다는 거는 지금껏 우리나라가 수십 년, 5, 60년 동안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득될 게 전혀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국정원장과 청와대의 교감에 의해서 많이 아마 해소가 되리라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국외 파트에서 대북 정보 쪽에서는 이미 대한민국이 휴민트가 다 붕괴됐다는 건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이고요. 그런 쪽에 아마 집중을 하리라고 보고 블랙요원 등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가지치기가 돼야죠. 쓰잘데기 없는 블랙요원, 어버이연합 쪽에 들어가 있는 이런 애들 좀 많이 가지치기가 돼야 될 거라고 보고요. 저는 그 현재에서 보면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청와대 적폐청산 TF가 설치가 안 됐다는 거는 조금 아쉬운데 각 지역 각 그 부처별로 적폐청산을 그 장급으로
기준으로 해서 적폐청산 노력들을 하고 있다. 현재는 결과는 안 나왔어요. 결과는 안 나왔는데 국정원, 감사원 각 부처별로 하고 있고 이번에 그 검찰총장이 임명되면서 검찰 쪽에 들어갈 거고 남은 거는 이제 앞으로 다가올 경찰 쪽이죠.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해나가는 게 국민적 합의에 의한 그 야당의 반발도 조금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거고요. 청와대에 왜 전체적인 대한민국 적폐청산 그게 안 만들어졌나를 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생각보다 광범위하고 너무 많아. 네.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는 여론전으로 언론들이 막 띄워주면 그게 한참 이슈가 되다가 또 사라지고 이런 방식이잖아요. 그렇게 하기엔 너무나 광범위한 거예요. 국정원도 얘기했지만 검찰개혁. 그 검찰들의 우병우 라인만 검찰의 적폐입니까? 검사들이 갖고 있는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좀 나눠줘야 되는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고. 네. 뭐 경찰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에 있어가지고 지금 재벌들 이재용을 필두로 한 재벌들의 비리 플러스 지금 재벌도 아닌 것들 프랜차이즈 갑질도 엄청나고요. 노동 문제만 해도 지금 사실 노동 문제만 갖고도 한 1년 걸리는 그것이 이슈가 1년 내내 돼도 될까 말까 한 이슈들 많잖아요. 뭐 네. 최근에 최저임금도 좀 올리고 그랬지만 뭐 당장 엊그저께 교육부 장관하고 전교조하고 만났어요. 근데 김상곤 교육부 장관도 당장 전교조를 합법화시키는 것이 사실상 힘들어요. 솔직히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전교조를 법내 노조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정명령만으로 그게 사실상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전교조도 아쉽지만 알았다 이렇게 물러나는 상황. 어쨌건 간에 노조 탄압이라든지 문화계로만 언뜻 생각나면은 블랙리스트뿐만 아니라 뭐 있을 거고. 근데 문화계는 정권이 개입 안 하면 잘 돌아가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면. 다음에 언론 KBS, MBC 정편 이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첫 번째 적폐청산으로 시작하고 있는 방산비리 문제. 그리고 하나 더 있지. 이명박. 요거는 우리가 종점이죠. 박근혜 5년을 기다려왔던 이유이기도 해요. 알고 보면. 박근혜는 타겟도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하게 된다 그러면 오히려 스포트라이트 받는 것만 적폐청산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모든 부분을 청와대에서 주관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거를 체크해 나가고 이러면 우리가 그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전두환과 박정희한테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것을 언론들은 독재라고 표현할 위험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정해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프로님이 잠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그 노동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대통령의 입장은 명확하죠. ILO에 준수하겠다. ILO를 준수하겠다면 이미 원칙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전교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탄압하지 않겠다. 인정해 주겠다 이런 부분이고요. 뭐 최저임금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문화는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이 두 가지만 없으면 알아서 굴러갈 거고요. 국민들이 연극, 영화, 공연, 예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거는 소비자층이 알아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제가 반발을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답답한 게 그런 겁니다. 한번 봅시다. 경찰 개혁 한번 봅시다. 제가 아까 전자에 얘기했던 이유가 있어요. 민주주의를 지금 현대 한국사에서 가장 최대의 적은 민주주의의 적은 관료주의입니다. 관료주의는 뭐냐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국회의원과 대통령밖에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죠? 예. 근데 국회의원이 국회 입법부 자체가 적폐예요. 통제할 방법이 없죠. 현재. 없는 거죠. 예. 근데 국회가 지금 현재 거의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모든 학자들 우리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국회는 민의를 대리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이미 사익에 빠져 있어서 이미 민주주의가 붕괴됐다고 보는 겁니다. 간접 민주주의가. 그러면 믿을 게 없어. 그럼 오로지 믿을 거 있는 게 대통령 하나야. 근데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 탄핵밖에 할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적폐청산에 목말라 있는 건 사실이야.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직접 뽑았어. 우리 네. 머슴이야. 예. 근데 문재인한테 덤비는 놈은 누구야? 관료거든. 그렇죠. 예. 그럼 문무일을 검찰 봅시다. 그 얘기가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에서 선출되지 않는 권력은 다 의심해야 돼요. 맞습니다. 말 하나 열까지 다 의심해. 절대 인치로 해서는 안 되는 거. 문무일이 굉장히 개혁적인 사람이어서 막 그냥 내부에 대해서 엄청나게 개혁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99.9% 개혁 못합니다. 장담합니다. 왜 그러냐면 검찰의 개혁은요. 기소배심제를 도입해야 끝납니다. 이게 민주주의의
민주법정에 체대입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을 직선제로 뽑아야 끝나는 거예요. 이게 개혁의 청산이. 어떻게 검찰총장이 인품에 따라 검찰을 개혁하고 안 하고, 그러면 검찰총장 인품에 따라 딸딸이 친 놈 딸딸이 치고 인품이 좋으면 딸딸이 안 치나 검찰이? 그리고 아시죠? 법무부 장관 인품에 따라 그 몰카 찍고 안 찍고가 이게 판가름 되나? 그게 아니거든. 예를 들면 이제 판사 얘기해봅시다. 법무부 검찰은 끝났고 판사가 사법연수원에서 11호 아주 유능한 국회의원 아들이 됐어요. 근데 지하철에서 여성의 치마 밑을 찍다 걸렸어요. 그것도 현행범으로. 그러면 이 새끼가 나쁜 놈인가요? 당연히 나쁜 놈이죠. 근데 법원이 뭐가 잘못됐어요? 이 사람이 5년 동안 성범죄 전담 판사였어. 모반범죄잖아요. 예. 그럼 제도를 바꾸려면 적폐는 어떤 게 적폐냐면 이 사람한테 몰매 패서 죽여버린 게 아니라 판사들 모방범죄가 좀 일어나구나 심리적으로.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치료, 국가가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휴식 기간을 주거나 이렇게 전반적으로 민주주의를 안정되게끔 그들이 제대로 일하게 만들어주는 게 적폐청산이거든. 근데 지금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 검찰 개혁을 잡고 있어. 저는 문무위 할아버지라고도 안 된다고 주장하고요. 그다음에 재벌 개혁도 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엄청나게 잘하고 있어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아래에서부터 치기 시작하더라.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이 굉장히 반발이 크기 때문에 네. 아래부터 공정에 입에되는 것들을 치기 시작하더라고요.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공정위 산하에 대기업한테 돈 안 처먹은 놈이 있어요? 안 처먹은 놈들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우리 방송에서 기억나시죠? 우리 권 PD. 그거 파견된 놈들도 있어요. 삼성에서. 네, 대기업에서 파견됐잖아요. 노무사들, 경제인들. 그렇단 말이에요. 노동기 한번 볼게요. 이명박이 싸대기를 전국노 모 간부가 한테 때렸어요. 서울시장일 때. 그런데 대통령이 되자마자 일주일 안에 해제해버렸어요. 우리 거를. 설립신고를. 뺏어갔어요. 그 다음에 박근혜가 되자마자 정교조 설립증 뺏어버렸어요. 정교조는 전국노권 뺏긴다고 쳐요. 예? 최근에 생겼으니까. 정교조는요. 87 항쟁에서 유사 산물이에요. 감히 어디 집 가진 것들이 그걸 뺏어가요. 그런데 뺏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뺏기는 데는 일주일도 안 걸려. 근데 그렇죠. 주는 데는 2년 걸려요? 물론 노동부 장관이 지금 없어서 제가 뭐라고 하진 못해요. 그리고 100대 과제 안에 분명히 의사를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어요. 해직자도 조합원 활동을 할 수 있는 수준의 법을 개정해 주겠다. 이거 굉장히 수준 높은 겁니다. 그게 원래 노조의 취지예요. 예. 원래는. 그렇게 되면 전국노 신비 이 복직 안 시켜도 돼. 조합원 활동하잖아. 지부장도 할 수 있고 교섭권도 갖고 있는데. 그렇죠. 예. 정교조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면 지금 교육부 장관이 정교조를 만나서 좀 기다려달라 이랬다고 저는 정말 제가 그랬으면 저는 이빨 뽑았을 수도 있어요. 김상곤. 왜 그러냐면 지금 그나마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지킨 이유는요. 학교에 정교조 쌤들이 참교육을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이건 정말 저평가받고 있거든요. 곳곳에서 아이들 서해로 사건 때 아이들 광화문에 나와서 리본 차고 하는 게 다 누구지 아세요? 정교조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아이들이에요. 아주 건강하게 성장했기 때문이에요. 역사적 비판이요? 다 너 선생님이 누구지? 정교조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정교조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교조가 무슨 잘못한 것도 아니라고. 그렇죠. 잘못한 거 아니죠. 그냥 쑥 뺏어가 버린 거예요. 박근혜가. 이게 굉장히 이념적인 다 잊었을 겁니다. 우리가 인천에 국회의원 했다가 일베의 녀석 있잖아요. 그 정교조한테 돈 억수로 물어준 그 친구. 맹 공격을 하고 나서 또 바로 그 다음날 뺏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툭 주면 돼요. 이거를 1년이 걸려요, 이게? 설립증이? 왜 그러냐면요. 노무현 정부가 그때 정말 고마웠던 게 뭐냐면 저희 전국노하고요. 부패 척결에 나선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래서 추적 60분인가 그 전국노 간부들하고 추적을 해서요. 고위 공무원들 지하실에서 돈 받고 있는 거 다 찍어버렸어요. 제가 볼 때 문재인 정부가 교육계하고 행정부의 적폐를 청산하려면 정교조와 전국노와 손을 잡고 부패 청산에 나서야 돼요. 제가 신비님을 좀 문민 통제 좀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방면을 이렇게 한꺼번에 매일 다루잖아요. 내가 느낀 느낌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신비님 저렇게 분노하시는 건 당연해. 기다림의 세월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너무 깊고 아프기 때문에 뭔가 안 바뀌는 걸 막 답답해 미쳐버리겠네. 그리고 방향성도 뭔가 소극적인 것 같고 확 바꿔줘도 상관없는데 왜 이렇게 겁이 많냐 이런 느낌이거든. 그렇죠. 근데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의 전철을 안 밟으려고 엄청 심사숙고했다는 게 보여요. 제 느낌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적 아젠다로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당장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뭐 80% 90% 나오고 그런다고 하면 막 밀어붙이지 왜? 여기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국민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수십 년 동안 만들어진 50% 이상의 반대 세력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지지율이나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좀 안 나오는 것 뿐이지 존재해. 근데 그들 속에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다른 방송에 다뤘던 것처럼 세월호 리본 달고 있다고 법정에서 패버려. 어떤 할머니를.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를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치 보복이라는 빌미를 안 주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라고 봐요. 최소한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은 뭐냐면은 노무현 대통령식의 개혁이 나중에는 어떤 식으로 흘러갔냐면 극렬한 반대. 그러면서 국론이 분열된다는 표현 쓰잖아요. 그러면서 한쪽에는 극렬한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존재하게 만들어버린 방식이 실패한다는 거를 너무 깨달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소리 없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저항해야 되는데 저항할 모멘텀을 안 주고 정말 법과 원칙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저는 기본 원칙으로 살아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내가 대통령 됐으니까 설렁설렁 해야지 이런 마인드는 절대 아니고 이 양반은 증세에 관한 부분도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기득권들의 반발을 최소화시키면서 무력화시키면서 법과 원칙에 의해서 그리고 부족한 거는 법을 만들고 이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게 눈에 보이는 부분이라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엊그저께 청와대 국무회의를 처음으로 본인이 임명한 장관들 과만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2달 좀 넘게 지났어요. 인수위 기간 지난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이제 머릿속으로 촛불 지나면서 정권 바뀌면은 완전히 싹 쓸어버릴 거야. 요 느낌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더디다는 거에 대한 조급함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저는 신비님 같은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왜 중요하냐면은 그 중요함 자체가 개혁의 동력이 돼요. 우리 관심 없고 그냥 뭐 알아서 하겠지라고 믿고만 있으면은 저쪽에 저항하는 세력들을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한쪽에서는 빨리빨리 하라고 막 힘을 실어줘야 되고 그래야 저쪽에서 하는 말에 서로 간에 힘의 균형이 맞아지는 측면은 분명히 있다고 보는 거죠. 제 입장은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문재인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최대의 적은 관료주의라니까요. 예, 새누리당이 아니 자유한국당이 아니에요. 맞아요. 네. 지금 관료주의를 어떻게 타파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는데 이 관료들이 선출되지 않는 권력들, 지명직의 권력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철학을 이어받아서 이행하면 굉장히 제왕적 대통령 제도의 굉장히 올바른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관료주의는 그 출신들이 대부분 짱을 먹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관료주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저 같은 또는 성질이 급한 또는 조금 인내심이 약한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 뭐 하는 거야 하면서 파열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 더 증세 문제 말이죠. 증세 문제에 대해서 일반화까지 갈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 복지국가를 이루려면요. 증세가 아마 임기 말 정도에 전방위적으로 거론이 될 겁니다. 또는 임기 중후반 정도 말에는 이제 재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 차기 또 정권 재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증세를 얘기를 못 하겠죠. 그런데 이때 관료주의가 아니었더라면요. 어떻게 반응할 거냐면요. 공무원들이 대차 대조표를 국민한테 내놨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초대기업, 초고소득층이 세금을 내면 이 돈이 어디로 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산층이 또는 대기업들이 증세가 들어가겠죠. 정상적인 증세가 이제 시작되겠죠. 내년부터. 그러면 그 증세에 대해서 대차 대조 또 내놔야죠. 지금 대기업들과 고소득층이 초고소득층 말고요. 고소득층이 이 정도를 내고 세수가 1조 얼마입니다. 이 돈은 어디에 쓸게요? 라고 이미 이걸 제출해야 된다고 관료 새끼들이. 근데 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걸 다 제차제표를 청와대에 앉아서 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개혁의 로드맵을 국민들한테 밝혀야 되는데 아직 안 밝히고 있는 것도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고 관료주의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파열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지지도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떨어진 지지도 사이를 파고 누가 들어오냐면 적폐 세력들이 치고 들어와요. 그렇죠. 예. 제가 두려워한 게 이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솔직히 까놓고요. 얘네들 프레임이 좀 무서워요. 왜 그러냐면 내년에 지방선거에서는요. 사실상 제가 볼 땐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기숙 교수의 논문에도 나와 있듯이 임기 초기에는 지방선거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임기를 무난하게 마치라는 요구에 의해서 좀 몰아준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수도권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국 4개의 5개의 정상적인 당들이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특정 당이 50%를 먹을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럼 더불어민주당이 50% 넘으면 그나마 국민들이 이 괜찮다고 보는데 50%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야당에서는 뭐라고 할 거냐면요. 이미 개혁 끝났다. 이미 중간평가 받았다. 문재인 개혁 끝났다. 이렇게 치고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개혁이 또 물 건너갈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제발 제 소원이건데 지금부터 이 개혁에 국민을 참여시켜야 된다. 실제로 어떤 내용이 이루어지냐 보다 국민의 참여 자체가 개혁이에요. 맞습니다. 그 내용은 차치하고 이런 적폐에 국민들이 들어가서 뭔가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 주는 안심성이 있단 말이야. 속으로 우리 못 믿잖아, 관료들은. 지들끼리 사바사바 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봐서라도.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네요. 문재인 대통령 지금 듣고 계시는 거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요, 아이디어가 아니고요. 원래 제가 아까 초반에 민주주의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제가 불안한 게 뭐냐면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솔직히. 촛불에요. 200만 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대통령을 뽑아놓고 내가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공부를 좀 하잖아요. 시민의 눈이 해서 3개월 만에 5만 2천 명이 모여서 미친 듯이 했어. 그 시민의 눈 끝나고도 할 일이 없네. 난 지금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국민은 적폐를 청산하는데 방관자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방관자가 아닌 직접 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기본인 거예요, 기본. 제가 아까 말했던 관료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료와 선출된 권력 사이에 국민이 할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할 일을 달라는 겁니다, 지금. 아하. 맞는 말씀이고요. 공론화 시킵시다. 예, 그런 부분을 지금 신비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 국민들이 직접 민주주의 요소잖아요. 또 그렇죠. 대한민국이 이 지구상의 민주주의 역사에서 2016년, 2017년을 건너오면서 직접 민주주의의 역사에 한 장을 열었거든요. 그러면 신비님 말씀대로 권력기구에 시민들의 감시가 적극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고 대통령께서도 이거는 하셔야 되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힘든 부분이 그렇지. 법률이 개정돼야 돼. 한 가지 예로 전교조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전교조는 시행령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시행령으로 탄압을 했죠. 그러면 그렇죠. 시행령 탄압. 예, 시행령 탄압이었어요. 벌써 그런데, 잊었네요, 저. 예, 시행령으로 탄압을 했고 행정부의 명령이죠. 그런 시행령은. 그리고 사실은 이 법의 노조로 된 부분이 법률 위배 사항이에요. 해고된 자는 노조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정확한 워딩은 아닙니다. 그런 뜻인데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서 졌어요. 전교조가. 저희도 졌어요. 예, 공무원노조도 지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법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이게 법과 원칙이 그렇게 중요한 게 대한민국에 켜켜이 수십 년 동안 쌓여왔던 이런 적폐의 근본적인 부분은 헌법 정신에 따르지 않은 법률과 시행령의 문제다. 이 부분을 제대로 정비를 해야만 적폐 청산이 본격적으로 발동되는 거고요. 그거는 정말 안타깝게도 2년, 3년의 기간 동안 우리가 착실히 준비하고 여론을 계속 환기하고 우리 시민들이 하나의 목표를 갖고 그 목표를 갖고 지치지 않고 앞으로 2, 3년을 더 나아가서 총선까지 치렀을 경우에 성공적으로 치렀을 경우에만 정말 그 점을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제 예를 드렸는데 전공로하고 전교조 얘기는 ILO를 위반한 겁니다. 그렇죠. ILO 그렇지. 위반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OECD의 준칙을 위반하겠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대통령이 그냥 지시로 해도 돼요. 그리고 이후에 사후에
법 개정을 해도 돼요. 그게 뭐냐면 ILO 준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도 거부 못 하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시행령으로 탄압을 해왔는데 어쨌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을 제가 존경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방금 얘기한 게 그 건설 중단되고 있는 예. 신고리. 신고리 5, 6기의 폐쇄 여부를 대통령이 공론화위원회가 있는데 배심원단을 꾸리기로 했어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이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 얘기를. 그러니까 이게 국민적으로 요구사항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제 얘기는 맞습니다. 뭐냐면 이게 어떻게 하냐면요. 그러니까 이게 수기라는 민주주의를 좀 알아야 되는데 너무 찬반이 있으니까 사실은 오난이를 에리트 수기라고 보면 돼요. 수기. 그러니까 그동안의 에리트 민주주의에서 걔네들이 믿고 우리가 맡겼더니 개판된 거야. 우리가 그렇죠. 국회의원 예. 믿고 맡겼더니 개판된 것처럼. 예. 그래서 국민이 못 믿는 거예요, 지금 오난이를. 그러니까 오난이도 지금 할 얘기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가닥을 잡았냐면 비전문가 그룹으로. 그냥 무작위로 몇만 명의 전화를 돌려서 그중에 100에서 200명 사이에 배심원단을 꾸린다는 게, 이 배심원단은 뭐냐면 평의회라는 말도 되고요. 그다음에 심의라고 얘기해도 돼요. 심의위원단 또는 배심원단 또는 수기단 또는 평의회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그중에 몇만 명 중에 한 200명을 무작위로 뽑는 거예요. 그래서 딱 앉혀놓고 법정처럼 앉혀놓고 오난이 전문가하고 반대론자고 토론하라 그래. 이틀이고 3일이고 토론하라 그러고 결론을 누가 내린지 아세요? 이 배심원단이 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예. 미국의 사법제도가 그런 식이잖아요. 바로 배심원단 그겁니다. 제도. 근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정확히 알고 계신 거예요. 서울대 나온 천재 한 명보다 초등학교 나온 10명의 다중이 더 현명하다는 걸 민주주의 근본 이념이거든, 그것이.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방송을 듣거나 누가 관련자가 듣는다면 모든 분야에 대해서 배심원단을 꾸려라. 그러니까 또는 배심원단이 아니더라도 감시단을 꾸려라. 어쩌면 아니 평가단이라도 좋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그런 식으로 하는 방식을 한번 시도해 보는 게 아닐까.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저도 그렇게 들잖아요. 봐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 예. 겁니다. 지금. 그럼 믿으세요. 네. 문민 통제를 좀 해야겠어요, 저분. 아 근데 저들이 너무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기울어진 운동장 얘기했잖아요. 페어플레이를 하면 우리가 이겨요. 근데 페어플레이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는 거예요. 쟤네들이. 신배님한테 제가 존경하면서도 이게 통제를 왜 해야 되냐면 노조의 문제는 이런 거라고 봐요. 이렇게 강력한 요구를 해주면 힘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이명박 뺨 때렸던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 태도, 그러니까 너무 강한 태도 때문에 민중들이 달라붙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 맞아. 요거를 약간 네. 좀 세련되게 네. 만들어야 돼. 맞아, 동의합니다. 그리고 신비님도 그런 주의자잖아. 노조는 조끼 입고 하는 게 아니고. 저 조끼 좀 벗은 지 그러니까 5년 됐어요. 세련되게 예. 대중과 함께하는 그 호흡도 그렇죠. 가야 된다고 생각. 적인 이 법이 있는 한 국정원의 적폐는 요원한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국내 파트 2개 부처를 지금 없애는 거 아닙니까? 이게 첫 번째 개혁 과제인 건데. 예. 그런데 말이죠. 김상호가 중국에 가서 간첩짓을 했어요. 그럼 이게 국내법에 적용되나요? 국회법에 적용되나요? 국외법에 적용. 저 수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수사할 수 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우리나라는 법 체계가 속인주의이기 때문에 예, 수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간첩 짓을 했으면 당연히 수사해야. 아니 예를 들면 근데 그렇게 되면 간첩짓을 안 했는데 신비 보고 중국에서 여행을 갔다 왔는데 간첩짓을 했다고 나를 뒷조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정치 아니 국내 수사 파트를 없앤다 하더라도 역으로 탄압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치에 개입하는 일 없는 거. 그거 이번에 그 IO 폐지했잖아요. 예, 정치 그 중립성. 국정원 직원 출입처 그거 없앴고 국내에서도 보안 업무는 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법으로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는 거지. 사실 생각해 봐봐요. 간첩 잡는 일을 하는 국정원이 수사권도 있어. 진짜로 어떤 정당에 북한과 내통하는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개연성은 있는 거야. 근데 요것을 명확하게 구분해 놓지 않으면 한쪽에서는 야당 탄압이라고 할 것이고요. 그걸 조사하게 되면 한쪽에서는 정당 관련돼 있는 업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계속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으로 디테일하게 선을 명확하게 구분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국정원 관련해서는 정말 중요한 게 법과 원칙이거든요. 신비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보안법, 그다음에 작년에 문제가 됐던 테러방지법, 그다음에 기타 이제 형사법을 손을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법에 관련된 부분들이 문제가
우리가 이미 문재인 정부를 출범을 시킬 때부터 고민을 했던 부분이 여소야대다. 그러면 항상 발목 잡기에 있어서 법이 통과되는 게 가장 힘들어요, 사실은. 새로운 법률안을 만들거나 국가보안법 폐지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현재.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끊임없이 각 부처별에서 그동안 지내왔던 그 9년 동안 정부에 벌어졌던 그 비리와 실상들을 객관적인 자료 데이터를 지금 캐내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그것을 캐내고 있고 이번에 청와대 캐비넷 사건들 보면 그 안에서 벌어졌던 그 자료들을 최대한 지금 발굴해내거든요.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렇게 행정력을 통한 적폐청산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그 마침표를 찍는 거는 문재인 정부의 최소한의 9년 동안의 그 적폐에 대한 마침표를 찍는 거는 사실은 다음 총선에서 여당이 압도적인 수로 총선에 이겨야 모든 법률안과 적폐 세력들의 처단을 아주 민주주의식으로 가능하게 할 거다. 지금 현재에서는 사실은 법으로 어떻게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단적으로 보면 국정원장을 통한 국정원 적폐청산 TF를 통한 내부적인 어떤 청소 작업은 가능해요. 그러면서 데이터를 모으고 기존에 뭐 김하영이라든지 이런 애들 마티즈 번개탄 사건 이런 부분들은 법률적으로 검찰과 법원에 이런 부분들의 자료를 제공을 하고 정부에 제공을 해서 밝혀내는 거죠. 지나간 세월의 문제점들을 밝혀내고 그다음에 법으로 바꿀 수 없는 거는 갖고 있는 거밖에 방법. 예, 누구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을 존경하고 사랑하잖아요. 또 실패할까봐. 이거 실패하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이제. 기회 맞아서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원래 근본이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공정위도 TFT 꾸리고 다 해요, 지금 부처에서. 근데 그게 지금 적폐 세력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폐를 적당하게 포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걸 감시하는 기구인 각 기구별, 부처별, 배심원단 같은 국민들을 꾸려서 적폐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 1000명 정도의 배심원단을 꾸려서 직접 이 1000명의 국민들이 적폐를 제대로 하고 있는데 감시하고 추인하고 또는 승인해주고 라는 이런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들만의 리그가 될 거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의 9년 동안 온갖 아부를 통해서 승진하고 사건을 무마하면서 국민들을 배신했던 감사원이 이제 와서 자기 스스로 개혁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9년이거든요. 9년이면 공무원으로 치면 최소 2단계 진급이에요. 그러면 당시 과장급들이 국장이나 차관급으로 앉아있는다는 얘기거든요. 각 기관에. 이 사람들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수혜를 받는데 어떻게 개혁이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일단 개혁을 성공하려면 각 부처별 개혁심의위원회 또는 배심원단이라고 얘기를 붙여도 돼요. 또는 평의회라고 붙이기도 되죠. 이것들을 꾸려서 수만 명이 동원되겠죠, 국민들이. 그래서 그 각 부처별 적폐를 제대로 청산하고 있는지를 감독해야 된다. 네, 요게 제 생각이에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을 보면은 상대의 저항 의지랄까요? 이런 거를 꺾어놓은 상태로 이런 걸 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반발을 해야 되겠는데 반발할 타이밍을 못 잡겠다 할 때 상대방 자체를 제압하는 이런 방식처럼 보이거든요. 굉장히 좋은 방식이긴 한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좀 답답한 측면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방식이 민주주의 방식인 건 제가 옳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반성을 해야 적폐를 청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고민을 하겠죠. 자기들이 얼마나 양심이 찔리겠어요. 그동안에 그 나쁜 짓을 해냈는데 그러면서 반성하면서 자기 스스로 뉘치는 계기가 되는 게 맞아요, 민주주의가. 그런데 국민들이 이제 양이 안 찬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 시기를 한번 좀 짚어봐야 되는데 제가 지금 불안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지금이 7월 말입니다. 8월 휴가철 끝나면 8월 20일부터 을지훈련이 시작돼요. 그러면서 이제 하반기 3, 4분기에 행정이 시작됩니다. 국회도 이제 8월부터 시작되죠. 그런데 이때는 지금 아직도
차관급 인사가 다 안 됐어요. 그 다음에 각 공사 기관들도 아직도 인사를 안 했어요. 거의 제가 볼 때는 지금 한 30% 정도밖에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8월에도 계속 인사가 진행된다는 얘기예요. 차관급들이나 국장급들. 인사가 계속 진행되고 이게 끝나면 이제 사장급들, 공사 사장급들 인사가 발령이 되겠죠. 이렇게 되다 보면 올해 내내 인사 발령하고 조직 정비하는데 시간을 보낸단 말이죠. 그럼 그랬나요? 네. 무식한 놈이네. 박근혜가 뭐라고 했어요? 박근혜가 세월호 터질 때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적폐인 거죠. 쉽게 말하면 크게 말하면 주권을 갖고 있는 국민이 직접 국가를 운영하거나 참여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관료주의.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네들은 일만 열심히 해. 이게 적폐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터진 게 지금 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들한테 맡겨놨더니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정확하게 페어플레이가 붕괴된 거잖아요. 이 페어플레이를 바로잡는 행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것이 적폐의 기준입니다. 좀 명확하게 돼 있죠. 네. 말되네요. 국정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생업에 전념하시라. 그렇죠. 생업에 전념하시라는 거는 박정희 시대의 구호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럼요. 예. 전두환도 이어받았고. 그래서 노동자를 근로자로 바꾸고. 예. 네. 니들은 일이나 해. 쉽게 얘기하면 니들은 일이나 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 얘기고. 박정희는 일이 아니고 삽질이나 열심히 해. 예. 맞는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로 국민의 그 노고를 자기들이 대신해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농단하기 위한 일종의 속임수 같은 거죠. 그게. 그렇죠. 자,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좀 약간 디테일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1호도 적폐청산이었어요. 근데 그게 살짝 공약 파기 논란이 살짝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청와대 차원의 적폐청산 TF를 안 만들겠다고 했어. 사람들이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공약 파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각 부처별로 일단 그 부처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 적폐들을 청산하는 적폐청산 TF가 따로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주도하는 거는 사실은 저는 법무부, 이제 법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안별로 적폐청산하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어떤 함의를 갖고 있냐면은 청와대가 이걸 주도하면은 분명히 정치라는 건 반대 세력이 있잖아요. 근데 적폐라는 게 반대 세력과 상당한 연관성을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인 타겟은 이명박근혜의 10년 정도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시간 동안 쌓여 있는 것들이 주 타겟이시고 나머지는 거까지라고 보는데 근데 그게 청와대가 주도를 하게 되면 정치 보복으로 프레임을 짜기가 참 좋아요. 그러니까 청와대는 이 상태에서 조율만 하는 상태로 나머지는 파트별로 적폐청산을 하겠다 이런 일종의 이제 전략이 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명박이 어떤 아이입니까? 전직 대통령이 없는 죄를 더 씌워서 죽였어요. 그렇잖아요.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는 지금 밝혀진 것과 마찬가지로 수없이 많은 범죄를 저질렀어요. 청와대에 앉아서. 그런데 이게 아까 권 PD가 얘기한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각 공기관에서 적폐청산 TFT를 꾸리는 거예요. 지금 꾸려요. 예를 들면 국정원 적폐청산 TF팀 이렇게 꾸린 거고 그다음에 감사원 적폐청산 TFT팀 그다음에 행정자치부 TFT팀 그다음에 국방부 TFT팀 이렇게 쭉 꾸려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옳은 게 맞아요. 그런데 성에 안 찬다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이 일부 국민들이 저 같은 사람들이 성에 안 차고 강력한 국민 85% 거의 90%에 가까운 지지를 보이면서 적폐하라고 칼을 줬어. 문재인 대통령한테. 근데 그 칼을 여러 개로 쪼개서 각 부처에 나눠줬어.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YTN 같은 일이 또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TFT 혹시 잘못하면 노무현 정부를 다시 반복하나 해서 불안하고 초조하면 제가 지금 궁금한 건 12월이 딱 되잖아요. 임시국회 딱 돌아서면 전쟁이 시작됩니다. 왜 전쟁인가 아시죠? 예산이죠. 예산 결산. 아니요. 예산하고 내년 지자체 선거, 5대 지자체 선거하고 맞물려 있어요. 미친 듯이 국회의원들은 예산을 따서 자기 소속 지자체장들을 띄워주기 위해서 또 승리하기 위해서 돈을 갖고 지방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것과 공천 문제, 룰 문제 엄청나게 이제 전쟁 상태에 돌입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이때부터 적폐를 청산하면요. 보복 정치라고 해요. 정치 보복이라고 하고. 그러면 사실상 발목을 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막 지방선거하고 유세하고 있는데 적폐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야권에서 야권 탄압이라고 해버려요. 그러면
지금 8월부터 12월까지 내지는 11월 말까지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돼야 돼. 근데 시간이 너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깝다. 이 얘기를 지금 하자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여러와 같은 성원을 보내주는 상태라고 하지만 엄연히 상대가 있는 작업이잖아요. 적폐청산 개혁이라는 게. 네. 그렇다 보면은 이게 어떤 정도로 이렇게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실 아웃라인이랄까 가이드라인이 모호하다니까요. 네, 맞습니다. 어디까지가 적폐인가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걸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분 스타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하나를 딱 지정해서 한번 봅시다. 개혁을 하는 면에 있어가지고 적폐청산이라는 건 이렇게 개념적으로 모호하잖아요. 그러면 적폐청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로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돼. 아까 말씀하신 뭐 공정성 이런 거는 그것도 모호한 거잖아. 실제로 딱 하나만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 해보자고요. 국정원의 적폐청산은 뭐예요? 국내 정치 개입이죠. 그것만 있는 것도 사실 아니야.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국정원이 무능하잖아요. 북한 정보에 완전히 바보 같은 그러면서 국내 정치 개입은 어마어마하게 되고 온갖 조작 사건 만들고 내가 만약에 국정원장이다거나 적폐청산 TF라고 그러면 뭘 개혁할 것 같아요? 초법적으로 못 한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법률에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한다는 거야. 네. 그리고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거를 인멸해낸 상태라 그러면 증거가 없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단죄도 못할 뿐더러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소리 없는 개혁이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 뭐, 그 동의해요. 그러니까 국정원 예를 들었는데, 국정원의 지금이 적폐가 뭐냐면, 예산 집행의 불투명성. 요거 반드시 바꿔야지, 맞아요. 바꿔 나가야 되고, 2조를 넘게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블랙 요원들이 얼마가 되는지의 규모를 누구도 모른다는 거예요.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민주주의 언저리에 숨어 있는 권력. 이게 사실은 국가를 운영하는 거거든요. 이게 적폐거든요. 그런데 국정원이 갖고 있는 적폐는 예산 집행뿐만 아니라 초법적인 법이 있어요. 국가보안법이잖아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그 안에 일반의 간첩이나 내란죄 같은 경우는 일반 형사법으로 처리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정원의 최대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던 법은 국가보안법이거든요.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예산도 불투명하게 쓸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불법적인 조직을 운영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보안법의 초헌법. 이게 적폐라는 말에 쌓여있는 폐단 이런 뜻이잖아. 예. 켜켜이 쌓여 있어가지고 이거를 그냥 삽질로는 안 되고 포크레인으로 파내야 되는 뭐 이런 걸 적폐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포크레인으로도 안 되죠. 그렇지. 핵폭탄으로 밀어야지. 원전은 안 돼. 탈핵 지금 거기서 그런가? 지금 자 오늘 이야기는요 적폐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대선 토론 때도 안철수 씨가 그러면 내가 적폐라는 겁니까? 뭐 국민의당이 적폐라는 겁니까? 뭐 이렇게 하는 오, 것처럼. 비슷하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가장 쉬운 성대모사예요. KBS 성우들 연극하는 데 갔다가 아, 성우들이 배우라는 걸 처음 알았어, 이 나이에. 당연한 거죠. 연기자예요. 와, 정말 예술이더만. 목소리 연기자. 한 사람이 5명의 목소리를 내는데 음. 와, 정말 뿅 갔어. 12월에 또 가려고. 자 해봐요. 안철수 성대모사. 이게 적폐라는 겁니까? 내가 갑철습니까? 그런 만큼 적폐라는 것이 사실 알고 보면 어떻게 보면 기준도 없어요. 어디까지가 적폐인지도 명확하지 않아. 그래서 제가 적폐 1, 2, 3호를 말씀드린 것처럼 개개인의 마음속에도 적폐는 있을 거예요. 뭔가 있죠. 예, 타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제 그런 적폐 말고요. 국가적 적폐. 정상적인 나라에서 정상적으로 정권 교체가 돼서 정상적으로 정치를 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폐가 켜켜이 쌓여 있어서 아주 퇴적감을 만들어 놓고 있는 이 적폐를 척결하는 것은 이 시대적 과제인데 문제는요. 정치라는 것이 타이밍이 있어요. 정권이 한 3년, 4년쯤 지났고 사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적폐 청산을 다른 말로 말하면 개혁인데 이 개혁에는 적기가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1, 2년 안에 웬만한 것들은 다 청산 대상이 돼야 되고요. 그런 점을 알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국정 100대 과제 그것 중에 제1호가 적폐청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적폐청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아주 광범위한 의제이긴 하죠. 근데 다는 못 다루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적폐들을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일단 적폐의 성격을 좀 규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600년간 내려왔던 적폐,
예. 그다음에 근현대의 적폐. 그다음에 최근 뭐 현대사에 들어가지만 박근혜와 이명박의 적폐. 적폐인데 아까 이제 적폐의 기준이 모호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굉장히 선명합니다. 그래요? 대한민국 민주주의죠. 그죠? 그럼 대한민국 민주주의면 민주주의 근본 이념에 위배되면 적폐인 겁니다. 자본주의에서도 자본주의 체제에서 위배되면 적폐예요. 그러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모티브는 뭐냐? 공정성이에요. 예. 영어로 말하면 페어플레이예요. 오. 예. 페어플레이가 붕괴되면 또는 페어플레이가 안 되면 그건 자본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 페어플레이에 위배되는 것들을 전부 조사하면 되는 거고 척결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민주주의가 보통 민주주의 반대가 뭐라고 생각해요? 독재. 제대로 들어오네요. 네. 그런데 지금 현대사회에서 민주주의의 적은 공산주의도 아니죠. 그거 아니죠, 당연히. 그건 체제의 그다음에 문제고. 독재도 아니죠. 그렇죠. 뭘까요? 관료주의. 예. 민주주의 최대적은 관료주의입니다. 말 되네. 예. 관료주의인데 그 관료주의가 뭐냐면 국민이 직접 국가 권력에 대해서 봉사하는 계기를 차단해버리고 완전히 차단돼버린 거죠. 차단해버리고 니들은 네 마음대로 해. 예를 들면 말이죠. 부시가 뭐라고 했나요? 9.11 터졌을 때. 쇼핑이나 즐기세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지기들이 알아서 한다고.